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한국지리 해설 강의의 민병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해설편입니다. 1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를 차근차근 살펴보는 시간인데 이 시험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출제되었는지는 이 앞에 총평이라는 짧은 강의가 있습니다. 그거를 꼭 보고 오시면 좋겠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잘 채워 넣어볼지 고민하는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공부하듯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뭘 틀렸든 간에 크게 괴념치 마시고 생각 함께 그냥 맞췄어도 더욱 확실히, 그리고 틀렸다면 뭐가 부족했는지 그런 것들에 주의하면서 1번부터 20번까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문제 가봅니다. 자, 선생님이 총평에서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이번 시험에는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문제가 많이 꾸려져 있어요. 고2 학력평가가 원래 그렇습니다. 자, 통계 자료를 지도로 표현하려고 할 때 우리가 지리정보의 표현이라고 해서 한 5가지 정도의 방법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죠? 자, 이 중에서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 나타낸 이런 지도는 유선도라고 하죠. 흐를 유, 선자에 그림도자, 요겁니다. 그 다음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거는 무언가 같은 값을 선으로 연결해 놓은 거예요. 이런 걸 등치선도라고 하죠. 등치선도.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단계를 나눠 가지고 색깔을 진하고 연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내는 거죠. 이런 걸 단계구분도라고 하고, 점으로 다다다다다다 찍어서 나타내는 거는 점지도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도형으로 표현하는 건 도형 표현도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어느 구에서 어느 구로 전입 전출, 즉 인구 이동이 있는 것하고 관련된 자료가 나왔잖아요. 그거를 표현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유선도가 되죠. 어디에서 어디로 얼마나 이동했다,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화살표가 굵으면 많이, 얇으면 적게 이동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 이거는 구별로 인구 밀도가 나와 있는데 값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가 인구 밀도가 높으니까 더 진하게 그려주면 효과적이죠. 그 다음 이런 데가 좀 낮으니까 연하게 그려주면 사람들이 그 그림만 딱 보고도 여기가 인구가 많구나, 여기가 인구가 좀 덜 빽빽하게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게 바로 뭐다? 단계 구분도다라는 겁니다. 그럼 등치선도는 뭐 하는 데 쓰면 좋나요? 이런 거는 등고선, 등온선, 그 다음에 등앞선, 아니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개화일 이런 거 있죠. 꽃이 며칠에 피나, 이거를 이제 이렇게 지역별로 나타내기도 하고, 아니면 또 김장, 아니면 낙엽 지는 때, 그렇죠? 이런 데를 이렇게 지역별로 나타낼 때, 그럼 여기는 4월 10일, 여기는 4월 9일, 4월 8일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보다 위에 있냐 밑에 있냐에 따라서 그 값보다 높냐 낮냐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 그렇기 때문에 등치선도는 여기 나와 있는 자료와는 어울리지 않아요. 자, 답은 그래서 기억 디귿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각 지도의 어떻게 나타냈을 때 좀 효과적인지 그런 기본 내용만 잘 봐두시면 전혀 어렵지 않은 이런 문제였고요. 그 다음 2번 갑니다. 요게 여러분들 한국지리 내용 배울 때 앞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어서 배우는 내용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배운 지 꽤 많이 지나갔고,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자, 해양경찰 이런 일들을 하고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영해선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기선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영해가 여기까지다를 지금 나타낸 거예요. 요 안에 있는 바다는 완전히 우리나라의 바다예요. 그쵸? 자, 그러면 그거 바로 바깥에 있는 얘네들도 있고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 자, A에서는 타국의 어로 활동이 불법이므로 중국어선의 어로 활동을 단속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이 안쪽에 있는 바다에서는요, 완전히 우리나라만 뭐든 다 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뭐가 나오나요? 원래 영해가 이렇게 있고 영해 다음에는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나오거든요. 배타적 경제 수역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올 거고, 근데 우리나라하고 그 다음에 일본하고 중국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200캐리 배타적 경제 수역을 다 나가게 되면 서로 겹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깥으로 나가면 한중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배타적 경제수역 같은 느낌의 바다가 나오고, 이쪽은요, 이쪽으로 가게 되면
한국과 일본이 함께 배타적 경제 수역처럼 쓸 수 있는 이런 바다가 나옵니다. 뭐 여기 한정, 잠정 조치 수역, 한일 중간 수역 뭐 이런 이름이 붙어져 있긴 해요. 자, 근데 거기에서 이 두 국가가 뭘 하기로 약속이 된 거냐면 사실 공동으로 물고기 잡자. 이거 정도가 합의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요거보다 약간 더 우리나라 쪽으로 붙어 있는 이런 지역을 한번 볼게요. 이런 데는 영해에 포함되어 있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아니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 EEG라고 하죠. 자, 여기에서는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의 우선권이 있고 다른 나라의 우선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타국의 어로 활동은 바다에서의 경제 활동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우리나라한테 우선권이 있고 여기서 다른 나라가 하게 되면 불법이다. 요 내용은 맞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게 왠지 영해 바깥에 있으니까 거기서는 그냥 아무나 하면 되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다면 틀릴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 B에서는 외국 선박의 항해가 가능하며 자 그냥 지나가는 건 가능하죠. 이런 걸 뭐라고 해요? 무해통항권이라고 하잖아요. 무해통항권. 그 나라에 무언가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건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나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 정도의 범위에 들어가 있지만 지나가는 건 가능하다. 그 다음 C는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수역으로 C는 우리나라의 완전한 바다인 영해니까 맞는 설명이죠. 자, D에서는 타국의 해저 탐사가 허용되므로 여기가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인데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일본이 여기 와가지고 해저의 자원을 막 탐사해요. 그건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부분에 그 나라가 손을 댄 거죠. 여기에 있는 경제적인 부분의 권한은 우리나라 쪽에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 쪽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일본의 어떤 배가 와가지고 여기서 자원 탐사하고 있어요? 그냥 잡아오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 E의 수직상공은 우리나라의 영공에 해당하므로 자, E는 여기 있습니다. 독도 주변 바다죠. 근데 이거 어쨌든 독도는 우리나라의 땅이고 우리나라의 영해가 확보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의 상공은 우리나라 영토와 영해의 공중인 영공에 해당되는 거 맞는 거죠. 맞습니다. 답은 그래서 틀린 걸 골라 4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디테일하게 학습돼 있지 않으면 약간 어려울 수 있는 문제. 자, 그 다음 3번 갈게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읽기만 해도 답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친환경 농산물 인증 제도는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임을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딱 봐도 그럴 것 같죠, 그렇죠? 네. 그다음 지리적 표시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가 있다. 모르긴 몰라도 이게 나쁜 것 같지는 않으니까 당연히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지리적 표시가 뭐였습니까? 보성 녹차, 횡성 한우, 이천 쌀처럼 어느 지역의 그 농작물 뭐 축산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뭐 맛있다라고 유명하든지 아니면 품질이 좋다라고 유명하든지.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생산된 것만 이 지역의 명칭을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게 바로 지리적 표시제거든요. 예를 들면 보성녹차가 너무 잘 팔리니까 난 그 옆에 있는 다른 군인데 야, 우리도 보성녹차라고 이름 붙일까? 그럼 더 잘 팔릴 거잖아.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오로지 보성 안에서 이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기준 하에서 잘 생산된 것들을 보성녹차라고 이름 붙일 수 있게 해준다. 일종의 브랜드처럼 관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 횡성 한우에서 횡성은 지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브랜드처럼 인식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조금 더 값비싸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주겠죠. 스마트팜 딱 보니까 스마트폰이 있고요. 습도와 온도가 나와 있고요. 이런 것들을 뭔가 이렇게 손으로 딱딱딱딱 조절할 수 있고 지금 여기 보니까 안에 어떠한 뭔가 변화가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이용해서 농업 전반을 정말 스마트하게 관리할 수 있는 farm인 겁니다. 그렇죠? 그게 스마트팜. 그다음 농산물 직거래는요. 이것이 활성화되면 농산물의 유통 구조가 복잡해진다고요.
에이, 직거래인데 복잡해진다가 딱 봐도 안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직거래는 원래 이렇게 여러 유통 단계를 거치면서 중간 상인들이 마진을 굉장히 많이 붙여 먹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명히 100원에 팔았는데 나한테 올 때 1000원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기 사람들이 예전에 중간 상인 거치면 100원에 팔았어야 됐을 걸 이제 직거래를 하니까 이 사람들도 200원에 받을 수 있고 나는 이거를 1000원에 샀던 건데 200원에 살 수 있으니까 너무 좋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직거래의 장점이다. 요거는 유통구조가 단순해진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답은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4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읽으면 답이 나오는 이런 문제.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자, 체험학습 안전교육 자료이고요. 이런 데에 대한 내용인데 어느 지형에 해당되는 것인지 이걸 연결하는 거죠. 자, 우리 지도에서 이렇게 돼 있는 부분 바닷가에 이게 바로 뭐예요? 암석해안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암석해안. 바닷가에 가보면 이렇게 파도가 찰싹찰싹 치는데 거기가 전부 다 이렇게 바위 덩어리로 돼 있는 이런 데 있잖아요. 그걸 지도에선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거고. 그 다음 육지 부분인데 점 찍어 놓은 게 있고요. 바다의 영역인데 점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요게 갯벌이고요. 요쪽이 바로 뭡니까? 모래사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걸 두 글자 유식한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사빈. 모래사, 물가 빈자를 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조류의 퇴적작용에 의해 형성된 지형으로 진흙의 발이 빠지면 이동이 어렵고 밀물시에 고립될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 갯벌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작년에 했던 것 중에 이렇게 좀 유명한 프로 중에 뭐가 있었냐면 강철부대라고 있었습니다. 강철부대에서 뭐 다른 건 다 이제 일반적인 군부대 그리고 뭐 경쟁하는 이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갯벌에 가가지고 서로 이렇게 막 보트 끌고 막 진흙에 막 빠져가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었거든요. 그때 그 정말 이렇게 근육질이고 힘이 센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갯벌을 빠져나오지 못해서 엄청 고군분투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빠지면 거기에서 제대로 헤어나오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밀물이 들어와요. 그럼 너 진짜 물에 잠겨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조심하라라는 거죠. 그 다음 파랑의 퇴적작용에 의해 형성된 지형으로 모래사장을 맨발로 걸으면서 조개 껍데기 조각에 찔려 다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맨발로 하지 마라. 신발 신고 다녀라 이거죠. 이게 바로 모래사장, 즉 사빈 아니겠습니까? 사빈은 어떻게 형성되는 거예요? 파랑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되는 건데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파랑과 연안류의 퇴적작용이죠. 그래야 길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파랑의 침식작용에 의해 그러면 파도가 깎았다는 거죠. 형성된 지형으로 경사가 가파른 곳이 있으니 바위에서 미끄러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런데 그러니까 약간의 뭐 급한 경사 이런 데도 있겠고 우리 절벽 같은 이런 데를 해식애라고도 하죠. 그렇죠?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A, 여기가 B, 이게 C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죠. 답은 C, B, A 골라서 5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해안 지역 문제 중에서는 굉장히 쉬웠던 편이었고요. 그 다음 5번 갈게요. 자, 사계절 이용하는 냉난방기 사용 설명서. 여러분들도 아마 학교의 천장에 냉난방기 달려 있을 거예요. 여름에는 에어컨 나오지만 겨울에는 거기서 따뜻한 바람 나오거든요. 자, 푹푹 치는 여름철 뭐 해봐라. 장마철 뭐 해봐라. 황사 때는 뭐 해봐라. 겨울철에는 뭐 해봐라. 그런 거 보니까 냉방도 되고 난방도 되고 장마철에는 제습도 되고 거기다 요즘에는 공기청정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로 되어 있다 뭐 이런 에어컨의 뭐 설명서 같은 내용인가 봅니다. 자, 1번 기역은 강한 일사에 의한 대류성 강수가 발생한다 라고 했는데 완전 한여름철에는요 햇볕이 너무 강해요. 그러면 진짜 땅이 뜨끈뜨끈해지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때 아스팔트 같은 데 서 있어 보셨죠? 완전 아지랑이 피릿듯이 굉장히 덥고 후끈한 공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다가 기온이 떨어져서 이슬점에 도달해서 소나기가 싹 쏟아져 내립니다. 그때 한두 시간 정도 반짝 내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맑고 집에 갈 때쯤 되면 이미 바닥도 다 말라 있고 그렇거든요. 자, 그런 비를 대류성 강수라고 합니다. 왜? 강하게 데워져서 올라가고 이쪽에서 내려오고 이렇게 되는 걸 대류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와중에 내리는 비다라는 뜻이고 이게 열대지방에
스콜리라고 있거든요. 매일 오후에 쏟아지는 이런 비. 그런 거 같은 게 우리나라 완전 한여름철엔 내릴 때가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니은은 한대기단과 열대기단이 만나 전선을 형성하기 시작된다. 장마는요. 오호츠크의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인데 이게 더운 기단, 열대기단. 이게 차가운 기단, 한대기단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습윤해요. 요거는 다습합니다. 둘 다 습기가 많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얘네가 여기서 힘겨루기를 하면서 장마가 형성된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자, 디귿은 주로 중국 내륙의 건조 지역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로 이동한다. 황사는 몽골하고 중국의 그 경계부에 있는 고비 사막 아니면 중국 내륙의 타클라마칸 사막 이쪽에서 모래먼지가 날려오는 것인데 뭐 중국에서는 이거 우리 거 아니야 몽골 거야 라고 이제 자꾸 주장을 하고 있죠. 네. 그다음 리을은 남고 북저형의 기압 배치가 주로 나타나게 된다. 겨울철에는 어떤 기압 배치? 서고 동저입니다. 서고 동저. 여름철이 남고 북저. 에이, 이거는 그래도 너무했다. 진짜 기본적인 내용으로 배우는 건데 그게 딱 아닌 걸로 요게 답이 되네요. 그 다음 리을은 기업보다 남북 간의 온도 차이가 크다. 여름과 겨울이 있으면요. 여름은 전체적으로 좀 더워요. 그렇죠? 비슷비슷하게 더워요. 조금씩 차이가 나죠. 겨울은 남쪽은 따뜻한데 북쪽은 굉장히 춥거든요. 겨울이 훨씬 더 남북 간의 기온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은 4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계절과 관련돼서 배우는 기본적인 내용만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6번입니다. 지난 여름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 비행기가 제주도에 도착할 때쯤 창밖으로 보이는 한라산의 웅장한 모습과 올망졸망하게 흩어져 있는 오름들의 눈을 뗄 수가 없었다. 한라산은 정상에 칼데라호가 있나요? 한라산 정상에 뭐가 있죠? 백록담이 있거든요. 백록담. 자, 근데 백록담은 그냥 화산이 뻥 터졌을 때 그 이 입구 부분 있죠. 요걸 화구라고 하잖아요. 화구. 거기에 물이 고여 형성된 호수. 화구호입니다. 근데 칼데라호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요렇게 돼 있는 부분, 여기에 물 고인 게 화구호인데 여기가 푹 함몰되었어요. 넓은 이렇게 솥 같은 분지가 생겼어요. 칼데라가 무슨 뜻입니까? 칼데라가 에스파냐어로 솥. 큰 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이렇게 크고 넓은 솥을 얘기하는 거라서 반드시 이거는 화구 부분이 함몰돼야 돼요. 함몰. 화구 부분이. 그런데 물 고여 있는 게 칼데라호인데 이건 뭐가 있어요? 백두산 천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틀렸죠. 자, 니은은 용암 분출이나 화산 쇄설물의 퇴적에 의해 형성되었다. 자, 이거는 한라산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 옆으로도 뭔가 분출이 이루어져서 이런 식으로 된 거거든요. 이렇게 볼록볼록. 그래서 한라산에 여드름이 많이 난 거죠. 그렇죠? 자, 이거는 이쪽 방향으로 용암이 분출했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뿜어져 나온 여러 가지 다른 물질들 있죠. 뭐 크고 딱딱한 돌들, 그다음에 먼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틀어서 화산 쇄설물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같이 쌓이게 되면서 나타난다.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은 기반암이 지하수의 용식작용을 받아서 형성되었다. 자, 용암 때문에 만들어진 이 용암 동굴은 용암이 이렇게 주르르르 흘렀을 때 이 바깥쪽, 공기와 접촉하는 바깥쪽이 빨리 딱딱해진 거죠. 그러면 빨리 딱딱해진 부분이 이렇게 공기와 접촉하는 부분 쪽으로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 안쪽, 공기와 접촉된 부분이 빨리 딱딱해지고 이 안쪽은 여전히 뜨끈한 상태로 이 용암 국물이 흘러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용암 국물 쭉 다 빠지면 여기가 빈 공간으로 남아있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거는 어떻게 형성되었다라고 표현합니까? 용암의 냉각 속도 차이라고 하죠. 냉각 속도 차이. 공기와 접촉되는 바깥쪽은 빨리 식었어요. 그리고 안쪽은 꿀룩꿀룩 계속 천천히 냉각되면서 흘러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동굴이 생긴다. 기반암이 지하수의 용식을 받아서 형성된 동굴을 뭐라고 하죠? 이거를 석회동굴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 주상절리는요. 용암이 냉각 수축됨에 따라서 육각형 기둥에 가까운 모양으로 쩍쩍쩍쩍 갈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맞는 설명이죠. 자, 답은 그래서 니은과 리을을 골라 4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화산 지형들 우리가 기본 내용으로 배우는 것들이 맞다 틀리다 정도만 알면 되거든요. 어렵지 않았던 수준입니다. 그 다음 7번 갈게요. 자, 우리나라 인구 특성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적절한 거. 딱 봐도 요거는 저출산. 그 다음 이거는 유소년 인구 비율 내려가고 노년 인구 비율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저출산과 고령화를 함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자, 1번. 1970년대에는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시행되었을 것이다. 그랬으면 애가 이렇게 적게 태어났겠습니까? 저때 어떻게 하는 정책이 취해졌었죠? 출산을 억제하는 그런 정책들이 취해졌습니다. 산하 제한 정책이라고 하죠. 그 다음 2010년에는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가 나타났을 것이다. 자, 2010년쯤 되면 어린애들이 많이 적어졌고요. 노년층이 점점 올라가면서 청장년층이 굉장히 이렇게 많았을 때거든요. 근데 그럴 때가 피라미드형인가요? 이거는 우리나라 완전 조선시대 때 같은 이런 때 있죠. 그런 때의 인구 구조가 되겠습니다. 틀렸고. 70년보다 2000년의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낮다. 자, 70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돼 있으면 요게 40몇 %고요. 요게 한 뭐 3% 내외 정도 되겠죠. 그러면 둘 합하면 45% 정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청장년층, 유소년층, 노년층 합쳐서 100%잖아요. 그러면 청장년층이 몇 %라는 얘기? 약 55%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2010년으로 와 볼까요? 자, 요거 한 10% 약간 넘고 요거 한 뭐 15, 6% 이 정도 되고, 그러면 이거 두 개 합하면 한 27% 내외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청장년층이 얼마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73% 이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때보다 이때가 청장년층이 어쨌든 대략으로만 계산해도 훨씬 올라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비율이. 그 다음 70년보다 2020년에 노년 부양비가 낮다라고 했습니다. 자, 1970년하고 2020년 한번 볼까요? 뒤로 갈수록 청장년층은 꽤 늘어났어요. 그렇죠? 근데 노년층이 어때요? 지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노년 부양비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건가요? 청장년층 분의 노년층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분모도 증가했고 분자도 증가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예전에 비해서 청장년층은 좀 증가한 겁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여기에 뭐 55% 이 정도 됐다가 이쪽으로 오면서 그래도 한 70 몇 % 됐으니까 꽤 증가한 거죠. 문제는 노년층이 이때보다 이때에 거의 3, 4배 가까이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청장년층은 2배도 채 되지 않았는데 얘는 3, 4배까지 이렇게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그러면 이 비율 자체가 뒤로 갈수록 올라가는 거죠. 노년 부양비가 높다라고 해야 됩니다. 2020년이. 자, 1980년보다 2020년에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적었을 것이다. 이건 뭐 이런 거 위에 거 아무것도 몰라도 애들이 적으니까 당연히 초등학생 입학수가 적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들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는 내용. 그래서 답은 너무 쉽게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답 찾아내는 것만이 우리 이 강의를 듣는 목적은 아니잖아요. 얘네들을 완전히 정확하게 지금 선생님의 방법으로 구해서 알아냈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조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갈게요. 요건 도시 재개발이고요. 도시 재개발은 크게 이제 철거 재개발, 수복 재개발, 보존 재개발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항상 철거랑 나머지 것들을 비교하는 이런 문제로 나옵니다. 왜냐면 수복하고 보존은 그렇게 엄청 큰 차이 이렇게는 잘 안 나는데 철거는 완전 다 때려 부수는 거니까 얘네들이랑 차이가 나거든요. 이렇게 두 개를 비교시키더라라는 거죠. 자, 달동네의 모습이 남아있어. 드라마와 영화 속 배경으로 등장했던 인천의 무슨 마을이 사라졌다. 현재는 오래되고 낡은 기존 주택을 모두 철거하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방식으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거 철거 재개발 방식이죠. 반면에 뉴타운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전면 철거될 거였었는데 이거를 계획을 바꿔 기존 건물을 유지하고 보수한대요. 그러면 그냥 가급적이 놔두고
필요한 부분을 조금씩 뜯어 고치면서 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필요한 부분에 조금 더 손대 가지고 뜯어 고치는 것을 수복 재개발이라고 하고, 완전히 이거 거의 이대로 보존해야 돼, 이게 이제 보존 재개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요거 두 개만 알아내면 되는 건데, 나의 상대적인 특성이라고 했죠. 자, 기존 건물 활용도는 어때요? 수복이 높죠. 거의 이제 필요한 부분은 살짝씩 손대는 거니까. 원주민들은 거의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철거는 다 때려 부수기 때문에 기존의 주민들이 이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통 그분들이 이렇게 좀 다른 데 이렇게 돈 받고 팔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다음 투입되는 자본의 규모는 다 때려 부수면 거기에 있던 건물 다 부수고 새로 아파트 짓고 이러기 때문에 자본이 엄청 많이 들어가지만, 기존에 있던 거 살짝씩 뜯어 고치면 돈이 별로 안 들어가죠. 그러면 이거는 작더라. 그러면 이거는 이쪽으로, 나머지는 바깥으로. 그러면 A가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자, 그 다음 9번 갑니다. 다음 자료는 금강유역의 두 시설을 나타낸 것이다. 옳지 않은 것. 자, 또 친절히 댐과 하구뚝 중 하나라고 나와 있어요. 누가 봐도 이건 댐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얘가 하구뚝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그림만 봐서 하구뚝인지 어떻게 아느냐? 여기 보세요, 이거. 이 하천이 완전 바다와 만나는 부분. 바다 쪽에서 봤을 때는 하천의 입구 같은 부분이죠, 그렇죠? 그쪽에 있으니까 하구에 뚝이 있는 겁니다. 사이시오 들어간 거죠. 하구뚝. 그 다음에 여기는요, 댐입니다. 이런 건 보통 이제 중상류 쪽에 산간지대에 이 산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사이에 막으면 뒤에 엄청 물이 고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인공호수를 만들고 그 물을 끌어내려서 이제 전기도 생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각종 용수로 끌어쓰기도 하고. 자, 그러면 1번 갑니다. A는 교통로로 이용되기도 한다. 아무래도 이게 이쪽 편과 저쪽 편 사이에 길쭉하게 놓이는 거라서 이 위에 도로를 만들어요. 그럼 차들이 지나다닐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걸 건설하면서 감조 구간이 짧아진다. 원래 이 서해바다 쪽은 밀물 썰물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밀물 때 그 바닷물이 이 안까지 쑥 들어오곤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이 그 소금기에 의한 피해 염해를 입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불편하니까 여기다가 뚝을 막아서 바닷물이 이 안쪽까지 못 들어오게 한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만 들어오고 이 안쪽으로 못 들어오게 한 겁니다. 그러면 감조하천의 구간은 굉장히 짧아지게 된 거죠. 자, B는 홍수 예방, 전력 생산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전력은 물 끌어내리면서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을 때 한꺼번에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내려가면 하류 쪽에 홍수가 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최대한 이런 데서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죠. 너무 한꺼번에 많은 양이 몰려 내려가지 않도록 이렇게 문 닫아 걸면서 최대한 적게 내려보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A는 B보다 하천 상류에 위치한다. 이게 상류, 이게 하류 쪽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자, A, B를 건설하면 물자원 확보에 유리해진다. 아무래도 여기는 원래는 이까지 바닷물이 들어오는 곳이었는데 여기가 다 강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물 주변에다가 퍼서 농경지에 용수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도 이 물 끌어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그냥 많이 흘러내려가게 그냥 놔두게 되면 겨울철에는 바짝 말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항상 물을 많이 채워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물이 많으면 넘쳐서 내려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기 계속 가둬두고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자원 확보에 훨씬 더 유리한 방법입니다. 사실 이거 답으로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점만 봐도 이게 중상류, 이게 하류 아닙니까? 답은 너무 어이없게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0번 갈까요? 백화점과 편의점이래요. 그러면 이것만 잘 연결시키면 되겠네요. 딱 보니까 다른 데는 어딘지 잘 모르겠고 서울하고 경기도가 딱 나와 있습니다. 근데 비율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는 이거의 비율이 좀 더 높고 서울은 이거의 비율이 좀 더 높다라고 돼 있네요.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서울의 백화점이 많을까요? 경기도의 백화점이 많을까요? 인구 자체로는 경기도가 1,300만 명이 넘어요. 서울이 요즘에는 1,000만 명이 좀 안 되죠. 그러니까 1.3배 이상입니다. 사람이 경기도 훨씬 더 많아요. 그죠? 근데
백화점 자체는 조금 더 고차적인 중심지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큰 도시 쪽에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구매력이 조금 더 높다 보니까 여러 개의 백화점이 있어도 유지되는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쪽에 좀 더 많이 몰려 있는 것이 백화점. 그 다음에 이쪽 뭐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 사는 곳 쪽에 많이 있는 것이 편의점.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와 비교한 나의 상대적인 특징, 백화점의 상대적인 특징. 총 사업체 수는 편의점이 훨씬 많죠. 재화의 도달 범위가 좁은 건 편의점이죠. 그렇죠? 편의점 보통 제일 가까운 데 찾아가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저 멀리 있는데 잘 안 간다는 거죠. 근데 백화점은 보통 우리 집에서 꽤 가야 있어요. 그렇죠?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백화점이 훨씬 많다. 그다음 사업체 간 평균 거리는요. 진짜 요즘에 편의점이 너무 많아져서 여기서 길 건너면 하나, 그 옆골목에 또 하나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백화점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 소비자의 평균 구매 빈도는 편의점은 날마다 이용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또 몇 번씩 이용해요. 백화점은 진짜 한 달, 두 달에 한 번 정도 가는 거죠. 틀렸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만 알아내면 지극히 상식적. 자, 그 다음 11번 가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좀 자료를 디테일하게 알고 있어야 맞출 수 있는 조금 까다로웠던 문제. 자, 수력, 풍력, 태양광 중 하나래요. 여기 나와 있는 지역은요. 충청북도 나와 있고요. 전라남도 나와 있고요. 제주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신재생 에너지 다루는 것이 수력, 풍력, 태양광 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제주도에서는 보니까 A도 많이 하는데 B를 좀 더 많이 한다라고 돼 있고요. 그럼 제주도에서 풍력, 태양광, 수력 중에서 제일 안 하는 게 뭘까요? 제일 안 하는 건 제주도는 수력이죠, 수력. 수력은 보통 하천이 잘 발달돼 있는 곳에서 댐을 막아가지고 발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제주도는요, 물이 어지간하면 다 스며들고 하천이 있어봐야 비가 좀 많이 올 때만 좀 흐르고 평상시에 말라있는 이런 걸 건천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소수력 발전이라고 아주 이렇게 많지 않은 양의 물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주 소규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진짜 요만큼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른 거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자, 충북에 수력이 많다. 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 수력 발전은 주로 이제 강원도 쪽이나 아니면 충청북도나 경상도 이런 내륙 지역에서 어느 정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양수식을 제외한다라고 돼 있어요. 양수는 물 내렸다가 퍼올렸다가 내렸다가 퍼올렸다가 하면서 발전하는 건데 이게 수력 발전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를 드러냈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순전히 하천물 흘러가는 걸로 댐에서 물 끌어내려 가지고 발전하는 정말 자연적인 물에 의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큰 하천들이 뭔가 있는 이런 곳 쪽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댐이 크게 있는. 근데 이쪽에 무슨 댐이 크게 있냐면요. 충주댐이라고 큰 게 있어요. 뒤에 물이 엄청 많이 고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모인 물 좀 끌어내려가면서 발전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에서도 수력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일단 이거에서도 수력이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풍력하고 태양이 남았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전라남도 물론 거기서도 지금 풍력과 태양 이걸 어느 정도 한다고 돼 있는데 전라남도 쪽이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좀 남쪽에 따뜻한 그리고 햇빛이 잘 비치는 이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 뭘 많이 하더라? 태양 에너지. 요걸 많이 하더라라는 겁니다. 태양광. 그러면 태양광 판넬 이런 거 잔뜩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면 거기에 태양빛이 비치면 전기가 만들어지는 이런 방식이죠. 그걸 전남 쪽에서 꽤 많이 하고 있고 제주도는요. 태양도 물론 하겠지만 여러분들 그런 노래 들어보셨죠? 바람 부는 제주에는 돌도 많지만 이런 노래 있잖아요. 바람이 많이 불어요. 바람이. 특히 바닷가 쪽으로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요. 그러면 이 바람을 이용해서 뭘 할 수 있겠다? 풍력 발전기 이걸 돌릴 수 있겠더라. 그러면 제주도는
바람이 많으니까 풍력 이런 것들이 좀 유리하겠더라.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런 충청도, 충청북도 이런 데도 약간 우리나라에서 내륙 쪽이기 때문에 비가 그다지 많이 오는 곳은 아니고, 그리고 이런 데 이제 태양광 판넬 이런 것들 설치해 놓으면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풍력을 주로 어디서 많이 하나 요걸 봤더니 제주도에서도 물론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산간지대가 있는 강원도, 경상북도 이런 데서도 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본다면 제주가 풍력이겠구나. 뭐 이렇게 짐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 갈게요. A는 낙차가 크고 유량이 풍부한 지역이 전력 생산에 유리하다. 수력이죠. 바람이 많은 해안이나 산간 지역에서 전력 생산에 유리하다. 풍력이죠. 맞게 연결돼 있죠. 답이 되죠. 자, C는 일조량이 풍부한 지역이 발전소 입지에 유리하다. 태양에너지죠. 요거 두 개는 지금 반대로 연결됐네요. 그 다음 A는 B보다 우리나라 총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 이게 이제 자료를 어느 정도 봐두었어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A가 뭐예요? 태양이죠. B가 뭐예요? 풍력이죠. 자, 태양이 많을까요? 풍력이 많을까요? 이거 디테일한 자료를 보지 않았으면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수력 발전량이 그다지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자, 근데 이 수력은 이 두 개의 가운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골라보세요. 태양광 발전하는 곳이 더 많을까요? 그게 양이 더 많을까요? 풍력 발전이 양이 많을까요? 그러면 또다시 거꾸로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지나가다가 풍력 발전기를 많이 봤어요? 태양광 판넬 같은 걸 많이 봤어요? 태양광 판넬 훨씬 많이 봤거든요. 태양을 더 많이 하고요. 풍력은 수력보다 좀 적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태양, 수력, 풍력 이런 순이고 태양이 양이 꽤 많더라. 그러면 A가 B보다 비율이 높다라고 해야 되겠죠. C는 A보다 우리나라 전력에서 이용된 시기, 생산에 이용된 시기가 늦다라고 했는데 수력을 일찌감치 썼죠. 수력발전소, 댐 이런 것들은 일찌감치 있었고 풍력이나 태양 이런 것들은 경제적으로 수지 타산이 좀 잘 안 맞았었다 보니까 옛날에 많이 안 썼어요. 근데 요즘에 기술력이 좋아졌다 보니까 경제성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것들을 서서히 많이 쓰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석탄이나 석유 이런 것들에 대한 의존도를 많이 낮춰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더 많이 보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빠르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답은 그래서 2번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조금 까다로웠던 문제. 자, 그 다음 12번 가볼게요. 총인구와 중위연령과 성비가 나와 있고요. 자, 이걸 연결하는 겁니다. 자, 여기 대구에서 요 위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가 이제 뭐 인구 소멸 우려가 높다 그래서 이제 군위군이라고 요즘에 이제 그런 매체에 많이 소개되고 있고 그 위에 마늘로 유명한 의성이 있습니다. 의성.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게 되면요, 이제 서울의 남서쪽에 있는 공업 기능이 꽤 많이 발달돼 있고 그리고 동탄 신도시라고 있어가지고 사람이 꽤 많이 살고 있는 이런 곳입니다. 여기가 화성시예요, 화성시. 그 다음 이쪽은요. 강원도의 완전 최전방 지역이네요. 그렇죠? 우리 뭐 국토 정중앙 면도 있고요. 뭐 배꼽 축제 이런 것도 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사극의 좀 가운데에 있는 이런 지역이죠. 그렇죠? 요거 양구입니다. 여러분들 침식 분지 펀치볼 할 때 많이 배우는 이런 곳이에요. 자, 그랬을 때 총인구가 일단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수도권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중위연령 다른 데 비해서 젊은 편이네요. 성비가 약간 높습니다. 아무래도 공장들이 많다 보면 남자들이 조금 더 많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화성시. 그 다음 여기는 보니까 성비가 굉장히 높아요. 이렇다는 말은 남자가 굉장히 많은 곳이라는 거고 이거는 100보다 낮은 거죠. 여자가 더 많다라는 이런 얘기죠. 왜? 성비는 여자 100명당 남자 수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그냥 시골이고요. 그렇죠? 여기는 최전방 지역입니다. 최전방 지역에는 군인들이 많아요. 자, 이런 데는 할머니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인구가 많지 않은 건 비슷비슷한데 자, 중위연령 보니까 여기는 많이 중위연령이 높죠. 할머니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렇다. 이거는
군인들이 꽤 많이 있어서 이렇다. 물론 여기도 노인분들 많이 있는데 젊은 군인들도 거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금 까내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게 양구, 이쪽이 의성.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A, B, C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지도는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두 구의 용도 지역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선생님, 부산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전 서울 사는데요. 그렇지만 한국지리 안에 자료와 함께 나오잖아요. 그걸 봤어야 됐던 내용이죠. 자, 부산광역시가 이렇게 있으면 부산의 원도심이 이쪽에 있습니다. 광복동, 뭐 중앙동 이런 데가 있거든요. 자, 그쪽에 어쨌든 보면 상업지역의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만약에 고3이었다면 이런 거 안 주고요. 그냥 이거 두 개 비교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직 고2니까 그래, 여기까지 너네가 어떻게 세세하게 다 알겠니? 이거라도 줄 테니까 여기가 도심인 걸 좀 눈치채, 이런 겁니다. 요게 바로 이제 도심 지역인 거고, 이쪽으로 가니까 어때요? 주거 지역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녹지 지역이 또 많고. 그러면 이거는 사람 사는 곳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주변 지역이다, 외곽 지역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가와 비교한 나의 상대적인 특징. 상주 인구는 적죠. 주간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들어오죠. 그러면 상주 인구는 적고 주간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들어오면 주간 인구 지수가 높게 나타납니다. 요거 어떻게 구하는 거였어요? 상주 인구부에 항상 거주하는 인구 분의 낮에 사람이 얼마나 들어와 있나, 주간 인구 곱하기 100이 되겠습니다. 이런 데는 여기에 사는 사람은 적은데 낮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게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높다. 아무래도 이렇게 주거지역 쪽보다는 시내 한복판 쪽이 고층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집약도가 높다. 단위 면적당 평균 지가가 이런 데가 낮고요. 이런 데는 높다라는 거죠. 자, 답은 그래서 니은과 디귿 3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심이냐, 그 다음에 주변이냐, 요것만 알아내면 싹 다 풀리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14번. 자연재해 문제가 되겠고요. 자, 풍수의 보험이라고 있나 봅니다. 이런 거 생겼을 때 피해를 보상해 준대요.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70% 이상을 지원해 준대요. 자, 포항에 사는 어느 분, 2017년 11월 수능 직전 날 오후에 땅이 흔들리면서 갑자기 벽이 무너지고 간판 떨어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그래서 초유의 사태, 수능이 일주일 뒤로 미뤄지게 되었던 이유였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지진이었죠. 지진. 자, 그 다음 제주에 사는 B씨는 2020년 9월 강풍과 집중호우를 동반한 뭐? 태풍이죠. 태풍. 자, 이것으로 인해서 주택 지붕도 날아가고, 안 그래도 강풍이 많이 이제 있으니까 제주도의 지붕은 날아가기 쉽지 않도록 그물 지붕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래도 그냥 왜 일반적으로 지어놓은 뭐 집들의 지붕 이런 것도 막 날아가기도 하고, 너무 세면 또 뭐 무슨 대비를 해도 날아가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선박이 많이 파손되었다. 자, 그러면 봅시다. 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건물의 내진 설계를 강화해야 되겠죠. 흔들려도 견딜 수 있도록. 그리고 태풍은 열대 해상에서 주로 발생하는 거 맞죠? 자, 태풍의 영향으로 남해안에서는 적조 현상. 남해안에 뭔가 이렇게 좀 온도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거기 위에 둥둥둥둥 뭐가 많이 떠 있는 이런 적조 현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태풍이 한번 싹 휩쓸고 지나가면 이걸 좀 말끔하게 청소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이거를 완화시켜줄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지진은요, 이건 지형 지질적인 요인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태풍은 기후적인 요인이 되겠죠. 뭐 너무 상식적이네요. 답은 기억 니은 1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뭐 어렸을 때 공룡 좋아했던 분들 많죠. EBS 앞에도 이제 공룡이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티라노사우루스도 있고요. 뭐 그다음에 뭐 트리케라톱스 뭐 온갖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좀 관심이 가는 곳이 바로 어디더라? 고성군이라고 있더라. 자, 고성군은 우리나라에서 두 군데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그 시군의 이름이 겹치는 게 이거예요. 자, 고성군은 강원도에도 있고요. 경상남도에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공룡 발자국의 고성은 어디?
경상남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다양한 종류의 공룡 발자국과 공룡이 걸어다니는 흔적이 많이 발견된다. 이곳은 중생대 거대한 호수 또는 습지에서 퇴적물이 두껍게 쌓인, 그러다 보니까 다른 딱딱한 데보다는 이렇게 공룡이 그래도 좀 무겁긴 하니까 이렇게 뚱뚱뚱뚱 걸어 다녔을 때 발자국이 쩍쩍쩍쩍 남아 있을 법하죠. 그렇죠? 그게 딱딱하게 굳어졌다 보니까 공룡 발자국 화석이 남아 있게 되었다. 최근에는 관광객들이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공룡과 함께 있는 듯한 재밌는 사진 이런 것들도 찍을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찾아내야 돼요. 경상남도 고성이라는 것만 알았으면 이 어디쯤 있겠지? 그러면 D 이러면 끝입니다. 네. 자, 여기를 뭐라고 하죠? 경상분지라고 하죠. 자, 공부하는 셈 치고 다른 데 이름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쌤, 저 그거 외우지는 않았는데요. 그냥 괜찮습니다. 그냥 여기서 이름 한번 다시금 리마인드 해보는 정도로 공부하시면 돼요. 자, 이쪽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평북 개마지괴입니다. 지괴가 무슨 뜻이에요? 땅의 괴물이 아니라 땅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우리 금덩어리를 금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땅덩어리는 지괴, 육지덩어리는 육괴. 그러니까 여기는 평안북도와 개마고원 일대의 땅덩어리, 평북 개마지괴. 그 다음에 이쪽은요, 경기지괴. 이쪽은요, 영남지괴. 이렇게 되는 거고, 얘네들은 시원생대 때 만들어진 애들이에요. 그래서 순서상으로 얘네들이 제일 먼저니까 1번이라고 붙여봅니다. 그 다음, 자, 요쪽은요, 두 번째로 만들어졌어요. 고생대 때 만들어졌고요. 여기는 평남분지, 요쪽은요, 옥천 습곡대.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쪽은 어쨌든 과거에 바다 밑에 있었던 때도 있었고 육지로 드러나 있을 때도 있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쌓여서 여기에서 주로 무슨 자원이 나오나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바로 무연탄, 그리고 석회석, 이런 것들이 산출되더라.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요, 여기가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중생대 때 만들어진 경상분지죠. 경상분지. 그러니까 중생대니까 중생대 뭐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이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공룡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워낙 그 쥐라기 공원이 옛날에 영화가 유명하다 보니까 공룡하면 쥐라기만 떠오르는데 우리나라 공룡들은 주로 백악기 때 많이 이제 살았었다라고 해요. 자, 그때 살았던 걔네들의 발자국 흔적을 요런 데서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 네 번째로 여기가 이제 두만지괴, 그 다음에 이쪽이 길주명천지괴. 자, 요걸 4번이라고 붙여주세요. 얘네들은 4번 신생대 때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원생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제주도나 울릉도나 독도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화산 폭발로 뻥뻥 터지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자, 여기 있는 A는 지금 보니까 신생대 때 만들어진 지괴입니다. 그렇죠? 신생대 때 만들어진 지괴. 그 다음에 B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시원생대 때 만들어진 지괴. 그 다음에 C는요, 요거는 고생대 때 만들어진 퇴적층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D는요, 중생대 때 만들어진 퇴적층 중심. 그 다음에 E는 요거 화산 활동으로 인해 만들어진 곳,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런 이름이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러면 답은 4번으로 고르시면 되고요. 자, 16번 갑니다. 그래프는 세 지역의 주요 제조업 출하액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고른 것은. 나와 있는 지역은요, 여기 경기도가 있죠. 경상북도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이쪽은 울산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부산, 이쪽은 울산, 여기는 대구. 자, 그랬을 때 섬유 제품, 의복 재배 이렇게 됐으니까 섬유하면 무조건 아, 쌤 대구요. 너무 섬유를 대구라고
이렇게 막 공식처럼 이렇게 하지 마세요. 대구에 섬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대구 사람이었던 사람으로서 네,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대구는 섬유 말고도 이거보다 더 생산액, 출하액이 많은 다른 것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는 여러 공업들이 발달돼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섬유가 다른 도시들보다는 조금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뿐이지 섬유가 이 대구의 1번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대구도 어차피 안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섬유를 대구 말고 또 어떤 데가 많이 했습니까? 이거 사실 경기도 쪽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경상북도 이런 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일단 쟤네들 둘 중에 한번 좁혀보도록 할까요? 자동차 트레일러. 이 중에서 지금 자동차 트레일러 많이 하는 데가 뭐가 있어요? 울산, 그리고 경기도에도 여러 자동차 공장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뭐 화성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광명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 화학물질, 화학제품. 여기서 지금 보니까 울산, 경북, 경기 중에서 저 화학의 대다수는 또 석유화학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그럼 석유화학이 좀 많이 발달된 데가 어디 있어요? 울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저런 걸로 봤을 때 다가 뭐가 될 것 같다? 울산이 될 것 같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울산은 석유화학도 많이 있고 자동차도 많이 있는데 섬유는 별로 없잖아요. 다가 울산이 맞구나. 그 다음 가와 나가 있는데 가가 뭐든 비율이 높고요. 나가 뭐든 비율이 낮아요. 근데 그 와중에서 지금 보니까 자동차를 울산에 못지않게 많이 생산하는 가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럼 가가 바로 뭐가 되겠다? 경기. 그 다음에 나가 경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섬유는 요즘에 그 경기도 또 뭐 서울, 경북, 대구 이런 데가 좀 비율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를 순서대로 쭉 연결하시면 되죠. 답은 A, B, C 1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 지역에서 어떤 공업의 비율이 높은지 요거를 자료와 함께 잘 기억해 두셔야 풀 수 있는 문제. 자, 그 다음 17번 갑니다. 다음 자료에 가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년은 이것이 제작된 지 160주년이 되는 해로 한국조폐공사에서는 이를 기념하는 주화를 발행하였다. 이 주화에는 이 지도가 새겨진 목판본을 배경으로 김정호 선생이 나침반을 보고 있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또한 케이스에는 가로 4m, 세로 7m 크기의 지도가 축소되어서 그려져 있다. 이게 뭔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 김정호 선생 관련된 게 들어가 있고 이게 당연히 뭐겠어요, 이거? 대동여지도죠, 대동여지도. 이런 게 있었어? 쌤도 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게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쌤도 하나 가지고 싶은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검색을 해봤죠. 세상에나 400만 원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이 지금 딱딱한 나무 케이스 안에 요게 기념주화라고 하는데 꽤 한 이 정도 크기의 약간 거기는 금메달로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400만 원에서 1% 할인해줘서 396만 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은메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은메달은 좀 쌀까 이랬더니 13만 2천 원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차피 구할 수도 없어. 모든 게 지금 다 품절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한 뭐 몇백 세트 요 정도만 나와 있기 때문에 금방 다 사람들에게 팔렸나 보더라고요. 씁쓸하더라고요. 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이 대동여지도는요, 십리마다 방점을 찍어서 거리를 표현하였다. 십리는 약 4km 정도 되는데 이게 사람이 1시간에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정도. 그래서 방점 하나당 1시간 정도로 생각하면 쉽다라는 거죠. 그 다음 산줄기를 통해서 정확한 해발고도를 알 수가 있다. 산줄기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건 알겠는데 이걸 두껍게 그리면 산이 높은 거고 얇게 그리면 산이 낮은 거예요. 그까지는 알 수 있는데 얘가 적어도 뭐 152m라든지 132m라든지 이런 건 모른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높냐 낮냐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한 해발고도는 모릅니다. 그 다음 지도표를 통해 다양한 지리 정보를 표현하였다. 모든 걸 이 안에 다 때려 담으려다 보니까 손으로 쓰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 당시엔 또 한자로 썼잖아요.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근데 이거를 간략한 기호로 나타내서 그걸 거기다가 탁탁탁탁 집어넣어놨더라라는 거죠. 그 다음 분첩, 절첩식으로 제작되어 휴대와 열람이 편리하다. 남북으로 22권으로 이렇게 자른 거예요. 그리고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접게 돼 있죠. 그러면 가로로 이렇게 접어서 한 권. 그리고 또 그 윗줄을 가로로 접어서 한 권. 또 윗줄을 이렇게 가로로 접어서 한 권. 이렇게 해서 총 22권.
이런 식으로 제작된 걸 분첩 절첩시.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규모의 지도인데 여기 보세요. 가로 4m, 세로 7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거든요. 이거를 22권의 책으로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다. 휴대와 열람이 편리하다는 거죠. 하천은 쌍선과 단선으로 그려 운항 가능 여부를 표시하였다. 쌍선으로 그리면 항해가 가능한 하천, 배가 다닐 수 있는 하천. 하나로 그리면 배가 못 다니는 실개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은 그래서 2번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18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두 지역의 통근 통학 인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쪽에 서울 바로 근처에 이름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하는 셈 치고 써보세요. 성남시가 있고요. 그 다음 이쪽으로 쭉 나가게 되면 이게 그래도 경기도의 바깥으로 나갔으니까 좀 더 시골스러울 거 아닙니까? 여기가 여주입니다. 뭐 임금님표쌀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뭐 도자기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조금 멀리 있는 농촌, 그 다음에 이쪽은 서울 완전히 가까이에 있는 신도시들이 많이 발달돼 있는 곳. 그래서 뭐 분당도 있고 판교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 서울로의 통근 통학 인구 비율이 높은 것이 성남이 되겠죠. 자, 여기는 서울로 거의 통근 통학하지 않고 대부분 그 지역에서 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멀잖아요. 1시간 반 정도는 최소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출퇴근하긴 좀 어렵더라. 자, 가는 나보다 인구 밀도가 어떻겠어요? 훨씬 더 높겠죠. 빽빽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는 나보다 금융기관의 수가 많겠고, 나는 가보다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낮겠고, 나는 가보다 주택 종류로 아파트 비율이 별로 없겠죠. 나는 가보다 총 면적에서 논밭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다. 벼농사 이런 것들 많이 하니까 뭐 임금님표쌀 이런 것들도 지리적 표시제 이런 걸로 나오게 된 거죠. 그렇죠? 자, 답은 그래서 5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갈게요. 기후 문제이고요. 나와 있는 지점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서울에서 이제 약간 서쪽으로 찍혀 있잖아요. 인천이죠. 여기는 이제 태백산맥이 있는 딱 그쪽이죠. 대관령이 있네요. 이쪽은요, 울릉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보겠습니다. 최한월 평균 기온과 그 다음에 연교차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볼까요? 일단 최한월 평균 기온 봅시다. 누가 겨울에 제일 추울까요? 이들 중에서 제일 추운 건 대관령이죠. 왜? 해발고도가 높으니까. 그러면 다가 대관령. 그 다음 누가 이 중에서 제일 겨울에 따뜻할까요? 완전히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그것도 따뜻한 난류가 흐르는 동해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울릉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온의 연교차도 작은 편이죠. 왜? 여름에도 그다지 덥지는 않거든요. 그럼 나가 인천이 되면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기역을 보니까 누적 강수량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긴 누적 강수량이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일정하게 올라가고 있죠. 여기는 또 어때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일정하게 올라간다라는 것은 그냥 뭐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모두 강수량이 어느 정도 비슷하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강수량이 계절별로 거의 차이가 별로 없는 동네가 있죠. 그게 바로 누구예요? 울릉도잖아요. 울릉도. 울릉도는 겨울에 강설량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겨울 강수량도 많아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관령과 인천이 있으면 인천은 그냥 적당히 비가 오는 데인데 대관령은 어때요? 비도 엄청 많이 오고 눈도 많이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연강수량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겨울에도 여기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온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게 바로 대관령이 되겠고, 이쪽이 인천이 되면 되겠네요. 자, 답은 니은 기역 디귿 3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자, 기역과 니은의 도시 이름을 여기서 지우래요. 그리고 남는 거 글자로 도시 이름을 만들어라. 자, 중국과 국경을 접하며 특별 행정구로 지정되어 있는 도시. 이게 바로 어디다? 딱 보니까 어딘지 알겠죠? 신의주가 되겠습니다. 이게 신의주 특별행정구. 중국의 단둥이라는 시와 딱 붙어 있죠. 그다음 북한 최대의 도시면서 정치 경제 중심지 평양이 되겠죠. 평양. 그러면 평양. 남는 게 뭐예요? 개성이 되겠죠. 개성.
그럼 개성의 위치를 찾으라는 문제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이게. 자, 여기 있는 A가 바로 뭐예요? 신의주 쪽이죠. 그 다음에 요쪽이 평양 쪽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원산 있죠. 요쪽은 우리 나진 선봉. 그래서 뭐 나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요쪽에 있는 게 바로 개성입니다. 개성은 휴전선에서 굉장히 가깝고요. 뭐 거의 뭐 서울에서 차로 1시간 반 정도 쭉 달리면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자, 답은 그래서 5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 함께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부족했던 부분이 보이시죠? 그거를 다시 내용과 자료로 돌아가서 쫙 복습해 주시면 한 번 틀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면 한 번 내가 맞췄어도 그냥 이 부분이 부족했다는 거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머릿속에 잘 들어오게 될 거거든요. 그렇게 복습을 잘 해주시면 되고 민쌤과 함께 이제 한국지리를 수능 준비를 철저히 시작하겠다라는 학생들은요. 2023 수능 개념 민병헌의 퍼펙트 가이드로 오셔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즐겁게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수능 개념 강의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